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얘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어쩌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만큼이나 좀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07번에 있는 양도차익 계산 요령 이렇게 하나하나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농지를 교환한다거나 파산 선고한다거나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2주택자일지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를 해서, 그렇죠? 저가에 매수해서 비쌀 때 고가에 파는 거죠. 고가에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 양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만약에 처분하게 되는 순간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정 시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개념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처분한 금액이 있을 거고 산 금액이 있으면 이걸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2억, 상가를 2억 주고 분양받아 3억에 팔았다. 그럼 나의 양도차익은 얼마죠? 1억이죠. 자, 이 토지를 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2억에 팔았다. 그럼 1억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둘 다 양도 차익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물건은 상가야. 상가. 그러면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이제 1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상가의 보유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계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세청은 장기 보유 자산과 아닌 자산을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장기 보유 자산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까?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만약에 요 상가가 보유기간이 여기가 10년이고 여기가 만약에 10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그럼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얘는 뭐 3억 주고 사가지고 사게 된 거고 얘는 2억 주고 분양받아서 10년 만에 사게 된 겁니다. 자, 뭐 3억 주고 분양받아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런 기간에 좀 차등을 좀 둬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여기에 덜 나오게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양도 차익에서는 마이너스 장기 보유 자산이 되면 이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몇 년이냐?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3년 이상 보유를 말하고 and 특별 공제예요. 특별. 그럼 특별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 공제는 그 대상 물건에 제한이 있는데 일단 토지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되고 조합원의 입주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의 입주권. 자, 이런 세 가지 물건. 입주권도 우리 주택을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런 세 가지 물건을 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공제를 어떻게 삼냐? 이거는 요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일정 공제 비율을 곱해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공제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냐? 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과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이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장기 보유했는데 과세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 비과세라고 했는데, 있죠. 예를 든다면 고가주택자.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자는 고가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그 외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외의자라는 것은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은 상가라든가 토지를 소유한 자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외의자가 됐을 때는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8%씩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매년 3%씩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매년 3%씩이고 여기는 매년 8%씩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0년 보유를 했으니까 공제 혜택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아니잖아요. 상가니까. 그럼 그 외의자니까 매년 3%씩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0년 보유했으니까 10년 곱하기 3%면 얼마가 될까요? 30% 공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액이 지금 1억이니까 마이너스 1억 곱하기 30%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1억이 30%면 여러분들 얼마죠?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7천만 원이 되겠죠. 7천. 그렇죠?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 그럼 얘는 공제가 되느냐? 분명히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했었죠. 3년 이상 보유가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 2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제로가 되겠죠. 안 된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그대로 1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천만 원 차이가 생긴다. 그럼 이것만 봐도 세금은 을이 더 많이 내겠어요? 갑이 더 많이 내겠어요? 그렇죠? 갑이 더 많이 내야겠고 을은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을이 막 한숨을 칩니다. 뭐라 하냐?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무슨 말이냐?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술집에 가면은 기본 안주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라고 주는데, 아니, 내가 나도 6개월만 더 채웠다면 3년이 됐을 텐데, 이런 식의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다면 난 너무 우울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식을 좋다. 그러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해주는 공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를 주듯이 그러면 기본적인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무슨 공제를 해줘요? 기본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값도 기본 공제가 되고, 그러면 기본이니까 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다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7천만 원, 여긴 1억이죠. 그러면 다시 적용하면은 값은 이제 여기서 변형된 금액이 값은 7천만 원이 된 거죠. 7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을은 이제 그대로 1억이 됐죠. 네. 그럼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양도로 인한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양도로 인한 소득 금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로 인한 소득 금액에서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라고 한다 이거죠. 기본공제. 그럼 기본공제가 연 얼마냐? 25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250만 원에 기본공제를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에서 250을 빼주면 되겠죠. 250만 원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1억에서 역시 250만 원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7천에 250이면은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6,7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75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또 3천만 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이 더 많이 낸다, 을이 낸다. 당연히 을이 더 많이 내게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금 부담률, 곱하기 세금 부담률만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순서를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뭘 구하자? 양도 차익을 계산하자. 그럼 양도 차익에서 양에서 마이너스 뭘 빼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준다. 그럼 뭐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 그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공제, 기본 공제를 빼주자. 250.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곱하기 세율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실 거냐. 자, 일단은 양도 차익이니까 양이 있죠, 양이 있어요, 양. 양에서 양의 장기를 빼자. 그렇죠? 양에서 양의 장기를 빼주면 소곱창이 나오겠죠? 그럼 소곱창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주자. 그럼 뭐 된다? 과세 표준. 자, 다시요. 양도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에서 장기를 빼줘. 그럼 장기를 빼주면 뭐가 나와요? 소곱창이 나온다. 그럼 소곱창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빼주자. 그럼 뭐 나온다? 과세 표준. 그렇죠? 곱하기 세율.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특공제는 소득금액이고 기본공제는 과표다. 그래서 양에서 장기를 빼고 소득장 기본공제 과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이 나오겠죠. 자, 순서 꼭 외워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 차익 계산은 당연히 판 금액에서 샀을 때 들어간 돈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에서 받은 돈을 우리는 뭐라 하면 양도 가액, 즉 양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죠. 수익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상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이 경비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무슨 경비요?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필요 경비. 그럼 필요 경비는 세 가지 경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득가액 경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가액 경비.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생소한 단어죠. 비용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선비 지출이 됐어요. 수선비 등의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용 지출이 되면, 요 지출로 인해서 양도할 때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거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수선을 해서 완전 인테리어를 쫙 했다.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인테리어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2천만 원 다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테리어를 한 것만큼을 양도할 때 반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양도한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의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법무적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무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무적인 비용과 세무적인 비용을 다 합쳐서 우리는 직접 비용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법무 비용과 세무 비용을 우리는 직접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세 가지 경비를 다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큰 흐름이 취, 자, 양이 되겠습니다. 취, 자, 양 세 가지 빼주면 됩니다. 취, 자, 양. 그래서 양도로 발생한 수익 금액에서 취, 자, 양 세 가지 경비를 빼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거기서 장기를 빼주면 소곱장, 기본공제, 과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특 공제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몇 프로 공제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차익 계산에서 순서가 있죠. 양도로 들어온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세 가지가 있죠. 밑줄 실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라고요? 수선비 등의 비용 등이 지출됐는데 그 지출된 금이 양도할 때 자산의 가치에 양도대금에 반영시켜주는 만큼 자산의 가치를 늘려주거나 수명, 내용연수를 늘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자산은 특별히 우대해준다 그랬었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자 밑줄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지칭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등기법을 위반한 미등기 양도라든가 비싼 토지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줍니다. 이때 공제율은 제가 말한 대로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8%씩, 그 외이자, 뭐 다주택자라든가 상가나 토지는 매년 3%씩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이 나오고, 거기서 최소한의 기본공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 자산으로서 부동산 등 및 주식 등의 양도 소득별, 자, 동그라미 소득별로 각각 250입니다. 자, 그럼 과표 곱하기 세율이다.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차익은 양도한 금액에서 들어간 경비를 빼주면 된다. 그죠?
양도하게 들어간 경비. 그러면 이게 양도 수입이 되고 경비가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가로 2번에 이때 양도가액은 가로 2번에 1번 밑줄 한번 쳐봅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 3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거래가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차익 계산은 박스에 보십니까?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 빼주고 자본적 지출액 빼주고 양도 비용을 빼주면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에는 그 동그라미 1번의 기억 밑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낸 거, 등록면허세 낸 거, 취득할 때 낸 세금 등 다 포함시키자 이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취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법무적인 비용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취득에 관한 밑줄 쟁송이 발생이 돼서 소유권 문제로 쟁송이 발생이 돼서 소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되는 소송 비용 및 화해 비용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취득할 때 들어가는 법무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부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하다 보면 장기 할부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할부 대금을 내다 보면 그 할부금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자가 있겠죠. 원금하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 같이 냈다. 그럼 그 약정된 이자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 밑줄 당사자 동그라미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를 가산했다. 요거는 들어갑니다. 대신 들어가지 않는 이자가 있어요. 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이자 중에서는 단 우리가 연체이자, 약정을 위반한 연체이자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없겠죠. 이걸 인정해 줘버리면 다 연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대출이자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켰을 때, 그럼 현재 가치라는 건 여러분 학기론에 나오죠. 지금의 1,000원이 나중에 10,000원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1,000원을 10,000원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미래 가치고 10,0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한다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눠서 가치를 정산하는 것이 현재 가치화 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 가운데 차이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금도 인정이 되는데 다만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에 요 보유 기간이 있으면은 요 보유 기간 동안 금액을 이렇게 상각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이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보유할 때 경비로 써먹었다 이거죠. 이미 보유할 때 경비로 써먹었다는 거는 빼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5번에 보시면 밑줄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로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땐 이를 공제한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정해법, 정률법에 따라 학교론 시간에 배우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임대할 때 만약에 경비로 써먹었다. 그럼 양도할 때는 경비로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보유 기간 중에 경비로 활용을 했다면 이거를 양도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써먹는데 뭘 또 어떻게 써먹습니까? 하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양도할 때는 경비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그 1번이 정의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한다. 그렇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올 수리를 했다.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자산을 동그라미 취득한 후 쟁송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때 들어간 소송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거는 취득이 끝나고 났더니 나중에 뭐 소유권을 다시 뭐 환원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소송 비용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요게 이제 수리비가 되겠죠. 용도 변경을 해서 수선행위를 했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개발 부담금 밑줄, 5번 재건축 부담금 밑줄,
6번 기타 다음의 비용. 그럼 4번, 5번, 6번은 뭐냐면 4번, 5번, 6번은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개발 행위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해당 관청, 소관청은 부담금을 매기도록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지를 지목병에서 대지를 바꾼다거나 재개발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걸 소위 말해서 취득해서 양도할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이 부담금 안 내면 이거 취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요. 자, 뭐라 됐습니까? 두 번째 줄, 밑줄.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증액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보상비가 더 나온다 이거죠. 증액이 됐다 이거죠.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은 말한다. 즉, 증액 보상금을 지칭하는데 이것도 경비인정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3번에 양도비. 양도비라는 것은 이제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무적인 세무적 비용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뭐가 있습니까?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게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신고 작성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공증비, 인치대,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무적인 또는 세무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다 포함시켜서 경비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직거래 특례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 차익인데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 차익 하기 전에 자,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경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인정해주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죠. 그럼 취득에 따른 부대적인 세금 비용, 취득세나 등록에서 다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유할 때 낸 세금 비용은 경비인정이 안 됩니다. 재산세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종합부동산세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적 지출에게 반대가 되는 비용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됐을 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에 가산해서 자산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현상만 유지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익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적 지출액이요? 수익적 지출액. 단순히 뭐 유리창을 교체해줬다거나 뭐 벽지를 다시 발라줬다든가 그런 비용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양도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이 되겠어요. 우리 직접적인 비용은 인정이 됐었죠. 하지만 간접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간접 비용이라는 게 뭐냐? 뭐 이사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접대비라든가 이런 비용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비인정이 안 되는 건 몇 가지 안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쓴다면 이제 아까 정리했지만 대출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연체 이자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았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추정해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즉 추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추계하는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있고 여기가 실거래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다 실거래가 금액으로 갑니다.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뭐 계약서를 분실했다든가 등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가액의 추계 방식하고 양도가액 있고 취득가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차익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실지 거래가액 자료가 없으면 그와 유사한 금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사한 금액에 이제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가장 유사한 금액을 혹시 주변 매매 사례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주변 매매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은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걸로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그것도 모르면 국세청에서 만든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 가격을 기준시가랍니다. 우리 지방세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시장군수가 고시한 가격이 있었죠. 그것을 시가 표준액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정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환산가가 있었고, 그다음에가 이제 기준시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요 비용도 추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 비용을 추계를 하려고 했더니 뭐 추계 자료가 없잖아요. 추계 자료가 없죠. 그랬을 때는 뭔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비용은 다 이 지금 금액들이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경비를 대충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걸 계산공제액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공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공제 방식을 쓰면 어떠냐? 그러면 간편하잖아요. 즉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가격에 무조건 몇 프로? 3%.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 됐을 때 또 이걸 해줍니다. 0.3%. 그 외에 이제 1%도 있고 7%도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하고 양도했을 때는 3%,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0.3%를 해줍니다. 이때 인용할 점은 미등기 양도일지라도 해준다는 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매사라의 금액으로 할 거냐, 감정가로 할 거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매사례나 감정가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것은 기준시가예요. 그래서 계산공제를 정할 때는 주의할 점입니다. 매매사례나 감정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를 가져갑니다.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가 가져가죠. 그 기준시가 몇 프로? 3%. 그럼 요 금액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자. 계략적으로 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뭐라고 한다? 계산공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산공제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빼주고 나면 이제 차익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자. 그렇죠? 그러면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공제율은 자,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0.3%고요. 지상권 등은 이제 설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7% 되고, 그다음에 취득가성 권리 등은 1%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된 설명이 요 밑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08번 과세표준 계산 갑니다.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빼면 갚아 나오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그런다고?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급차 나온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8번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1번 과세표준 계산은 동그라미 1번 박스가 있죠. 소득금액에서 차익에서 장득공제를 빼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표다. 그 순서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2번 장기보유특별공제 별표시. 자, 얘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규정이 있었죠. 그러면 의인을 읽어보시고 공제대상 별표시. 자, 공제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거. 3년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 아까 3년 얘기했었죠.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안 된다. 예, 등기법을 위반하고 남 몰래 팔다 걸린 것은 해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 추정하는 제외. 그럼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합원도 원조합원이 있고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은 승계조합원이 있죠. 그 승계조합원 거를 제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해주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그 밑에 박스 양도 차익 동그라미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해준다. 그 다음 페이지 그 공제율이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의 양도. 이때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 겁니다.
과세되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예요? 고가주택 등이 됐었죠.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 24%.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세 1주택은 매년 8%니까 3년이면 38에 24%부터 출발해서 4년이면 4% 32, 10년이면 80%죠. 최대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0분의 24, 24% 써놓으시고요. 10년 이상은 100분의 80까지 한도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은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매년 3%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3년이면 3, 4면 9%가 돼야 되는데 얘는 10%부터 출발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구단이에요. 4, 3, 12, 5, 3, 15, 6, 3, 18, 7, 3, 21. 자, 최대 30%까지. 아, 그러면 얘는 10에서 30%까지를 한도로 하고 얘는 24에서 80%까지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유기한 계산. 자, 보유기한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장특공제가 달라지겠죠. 그럼 보유기한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의 경우에는 자, 밑줄 증여한 배우자 및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계산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뭘까요? 2월 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습니다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다가 제3자에게 우리가 양도를 합니다. 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그런 경우에 증여를 했다가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 시점을 우리가 언제로 볼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조세 회피 효과를 위해서 증여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남편의 양도세 부담을 부인에게 미루어서 양도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취득 시기를 남편이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럼 남편을 뭐라 하냐? 증여자로 하죠. 증여자. 그 다음에 가업상속은 제조기업이나 이런 장수기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을 물려받으면 공제 혜택을 많이 해줍니다. 이걸 가업상속 공제를 하는데요.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자, 밑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다. 원래는 우리가 상속이 되면은 상속은 상속 개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부터 따져주는데 이런 가업상속이 됐었을 때는 상속 개시로 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취득한 날로부터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보유기한이 길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그만큼 유리한 거죠. 공제금이 늘어나니까. 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양도체계 보유기한 계산. 자,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사업식 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떨어지면 이제 주택이 멸실되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인가 전에 보유기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때는 기존 건물의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일까지 기간. 왜? 이때까지는 이제 주택이 있었는데 이게 멸실되면 이제 땅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기간까지가 장특공제 기간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무조건 연 250을 해준다고 그랬었죠. 그 밑에 보시면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소득금액에서 자, 밑줄 소득별로 연 250을 공제 줍니다. 자, 그러면 1번 토지 건물 권리 및 기타 자산인 소득이 있고 단 밑줄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그다음에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본공제는 뭐 다른 거는 없는데 특징적인 것이 기본공제는 공제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이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보유한 자산을 자산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산별 공제.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이것도 오랫동안 보유했고 이것도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얘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본공제는 그렇지가 않고 소득별 공제 방식입니다. 소득별 공제. 소득별 공제는 같은 유형끼리는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르면 각각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은 서로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 한 번만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토지와 주식이 있다. 그럼 유형이 서로 다른 거죠. 얘는 부동산이고 얘는 주식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땐 각각 여기도 250, 여기도 250 공제를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탈 500 공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소득별 공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자산 한 번만 서로 다르면 각각 해주자라는 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 공제는 공제 방식이 소득별이라는 거. 유념할 점은 소득별 공제가 돼야지 자산별 공제하면 틀립니다.
자산별 공제는 틀려요. 서로 다른 유형끼리는 각각 250을 해준다. 근데 같은 유형은 한 번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공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공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만 되지만 기본공제는 자, 밑줄. 자산의 종류. 그렇죠? 토지든 건물이든 주식 다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안 따져요. 1년이든 6개월이든 이걸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번, 거기 1번에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의 소득 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해준다. 이런 말도 있었죠. 1번도 좀 알아두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기본 공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토지 A가 있고 건물 B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3월 2일 날 팔고 얘는 4월 5일 날 팔고 얘는 6월 2일 날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서로 같은 유형의 자산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250 공제 한 번밖에 못 써먹어요. 그럼 누굴 해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토지가 농지다 보니까 감면 혜택이 있대요. 그럼 감면 혜택이 있는 이 토지는 이 공제를 못 받아도 큰 영향은 없어요. 왜? 감면 혜택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 교재 나온 대로 1번에 나온 대로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었을 때는 그렇죠? 어떤 것부터 해주라고요? 아닌 것부터 해달라. 아닌 것부터. 그럼 아닌 것 중에서는 먼저 판 거. 왜? 먼저 팔고 일단 250 받아야죠. 왜? 나중에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팔렸다고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때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과 붙였을 때는 감면이 아닌 자산부터 해주고 이 순위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